안녕하십니까? 품격을 다하는 더해봄TV의 손수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오늘은 옆 사람하고 또 편하게 눈 한번 마주치면서 미소도 한번 좀 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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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벚꽃으로 물들었던 4월이 가고 감사와 가정의 달 5월을 하루 앞둔 4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불금이죠? 네. 저희 더해봄 시니어 코칭 센터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시니어 분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드리기 위한 은퇴 없는 나의 노후, 은나노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11회 은나노 특강으로 한국교육코칭연구소 공동대표이신 정미영 대표님을 모시고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오프라인과 줌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품격 있는 삶을 누리시는 귀한 정보를 얻는 시간이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정미영 대표님을 네, 정말 뜨거운 박수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사 정미영입니다. 이렇게 순천까지 내려와서 우리 선생님들 만나볼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린다는 인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인생이 재방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재방송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힘든 고난과 역경, 이것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나는 인생이 너무 순탄했어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나마 순탄하셨나 본데요. 옆에서 그러는 거 보니.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인생은 정말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그 많은 시간 중에 저희들이 또 편집하고 싶은 구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편집이 가능했다면 저도 다시 편집해서 뭔가 정말 매끈한 정말 최상의 작품을 만들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디딤돌 삼아 이 자리까지 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생은 생방송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1시간 한 반, 보단 좀 짧게 제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중간에 활동도 있을 거고요. 학습자 참여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제가 에너지가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더 질 좋은 강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의는 강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참여해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 쫑긋 세우고 1시간 반 동안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교육코칭연구소 공동대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연히 제가 또 어떻게 잘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을 2개를 받게 됐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큰 상을 받게 됐었는데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저한테는 인생에 그만큼 역경과 시련이 있었으니까 그걸 딛고 올라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힘든 역경에 지금까지 온 거 참 잘 오신 거거든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지금까지 참 잘 왔어 하고 다독다독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스스로 네, 여기까지 참 잘 왔다. 정말 잘 왔다. 수고했어. 하고 스스로를 위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해병대나 뭐 리더십 센터에서 이렇게 또 파견 나가서 강의를 할 때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 얘기를 스스로 칭찬하게 정말 수고했어 하면 아이들이 정말 눈 찡긋하고 눈물을 글썽글썽 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세월 20년 살았지만 20년 동안에 이 모든 여정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 안에 상처도 있었을 거고요. 지우고 싶은 상처가 얼마나 많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성공적인 삶이 뭘까요? 우리 선생님 성공적인 삶이 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남자 선생님? 성공적인 삶이란 뭘까요? 네네. 성공적이다. 뭐 핸드폰으로 답이 왔나요 혹시? 지잉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선생님 생각하는 동안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성공적인 삶이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일까요?
네. 맞습니다. 성공의 가치는 정말 돈의 가치도 아니고요. 내 성공이 명예의 가치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내 인생을 만족하고 살았느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는 정말 자녀들 키우고 열심히 달려와야 했으니까 사실 경제적인 활동 안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경제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삶의 가치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둘 것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그 성공이 정말 끝까지 가치가 있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볼 생각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저 나름대로 생각한 건 이거예요. 봉사하는 삶. 요즘은 대기업들에서 먼저 가치혁신팀이라고 예전엔 사회공헌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부서 이름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치혁신이다, 뭐 가치다 이걸로 이름을 다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회사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건데 그 높이는 가치는 뭐냐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이 살아보겠다. 더불어 살아보겠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거 하나는 잠시만요. 네.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 갖기. 우리가 직장인들의 저희가 이제 기업 나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기 가장 힘든 게 뭔가요? 하고 질문을 던지면 사람과의 관계래요. 관계 때문에 이직을 하는 거예요. 업무 어려운 거 아무것도 힘들지가 않대요. 그건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인간관계. 그러니까 상하 조직에서 벌어지는 일들, 동료 간의 일들. 근데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직 안에 왕따가 더 심하다고 합니다. 또는 영향력 있는 삶.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좀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받은 그동안의 혜택들을 이제 사회에 나눠주고 봉사도 하고 영향력도 끼치고 좋은 인간관계 맺기를 점점 해나가는 게 가치 있는 삶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떠세요? 괜찮죠? 네. 또 존중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존중받는 삶. 존중받는다는 건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을 먼저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고 먼저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지까지 파악하는 게 진짜 공감이라고 해요. 상대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대접이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어 하는 대접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존중받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욕구는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죠? 성장하고 지금 사실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노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발달의 과정이에요. 모든 발달의 과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욕구는 뭔가 하고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습니다. 이건데 결론은 이 말을 한마디로 제가 줄여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게 잘하는 삶인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는 거예요. 저 혼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도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잘하고 싶다라는 거는 결국은 가치 있는 삶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인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잘하는 인생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공적인 삶이란 또 어떤 게 있나 하고 이렇게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많은 저도 책도 읽어보고 이거저거 서치를 해보니까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더라고요. 성공적인 삶은 잘 사는 거 맞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아, 네네네. 네. 네. 아, 네. 너무 좋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근사합니다. 이제 막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즐겁게 살면 돼요. 그리고 남한테 선한 영향력 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움켜쥐려 하지 말고 모든 걸 좀 내주자. 누군가한테 주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주자.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거 어떡하지? 줘. 이거 애들도 뭐 이거 어떻게 하지? 줘. 그냥 더 고민을 하지 않아. 그냥 줘. 줘. 이게 이제 제 습관처럼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뭐 물질적인 거 됐든 마음이 됐든 네가 먼저 줘.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잘 산다는 게 뭔지 우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실래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우리 선생님? 잘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네. 아, 네, 좋습니다. 와, 우리 손수연 아나운서께서 정확히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또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산다는 것. 네, 맞습니다. 지금 순천에 계신 분들은 진짜 순수하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런 강의를 하면 잘 산다는 거 아주 좀 돈도 많고 뭐 좋은 차도 갖고 이런 얘기도 제법 많이 나와요. 근데 진짜 잘 산다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거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은 거. 돈이 많은 건 부자래요.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래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다. 우리가 부부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돈도 많고 좋은 직장도 다녀요. 남편도 저도. 그리고 아이들도 정말 잘 자랐어요. 남들이 볼 때 어때요? 잘 사는 가정 같잖아요. 우리 부부 맨날 싸워요. 맨날 막 말이 안 통한다.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너 같은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죠? 남편과 저, 사람과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이와 저, 사람과 사이입니다. 이 사이가 좋으면 남들이 봐도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디 이제 청소년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좀 거친 친구들을 위한 강의였어요. 근데 그 거친 친구들을 워낙 오랫동안 만났던 어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부모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좋은 부모라고 자신했거든요. 네, 저는 잘해주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눈높이에 맞추고 정말 좋은 부모처럼 행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좋은 부모라는 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정말 좋은 게 좋은 부모래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늘 얘기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정말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부모가 본이 돼야 된다. 얘기했지만 우리도 부부 사이에 남편하고 저하고 소통에 조금 항상 좀 찌그덕거리는 게 저는 되게 긍정 마인드가 높은데 남편은 약간 부정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말을 왜 그렇게 해?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잘 놀아주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이들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저도 애들 없을 때 왜 말을 그렇게 해서 애를 속상하게 해?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날 하루 강의 들었던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뭡니까 해서 제가 좋은 아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잘했죠. 그래서 조금 더 남편한테 좋은 아내로 다가서야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부모가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다라는 뜻인 거예요. 잘 사는 거. 이제 좀 이해하셨죠? 네, 이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다. 이건 결론은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 사이에서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말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남편하고 저하고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근데 이상하게 저희 남편 부모님은 굉장히 말이 잘 통하는 부모님이세요. 80 후반이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저랑은 코드가 잘 맞아요. 근데 더 젊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는 코드가 안 맞아서 왜 말을 그렇게 해서 나를 힘들게 해 이 소리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도 저는 소통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도 왜 말을 그렇게 해 하고 지금도 간혹 제가 따지고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쳐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제가 바뀌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곱게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피드백이 안 좋으니까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는 썩 좋진 않다라고 저는 결론은 내렸지만 이제라도 제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부터 변해야 되겠구나.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상대도 바뀌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씩 저도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양보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공감도 잘하는데 유독 가족인 남편하고는 그게 조금 힘들더라는 거죠. 아마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다 느끼는 감정이죠. 맞죠? 네. 말이 통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벽 대고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인데 벽처럼 느껴지는 거. 정말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잘 통한다. 오늘 그래서 소통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면 예쁘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공감인데 그냥 공감이 아니라 깊숙이 공감하라는 거예요. 깊숙이. 저 사람 뼛속까지 쏙 들어가서 이 사람이 표정만 봐도 너 지금 너무 힘들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정말 슬프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슬프구나 말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발끝에서부터 우러나는 공감. 그게 뭔가 하고 제가 조금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공감은 다 잘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공감 못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공감 잘하는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은 공감 받았다고 생각하실까요? 대답 못 하시죠? 이게 바로 함정인 거예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나는 공감했어. 우리 남편이 오늘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 되게 힘들었겠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리액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공감받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머, 자기야 너무 힘들었지. 얼른 들어와서 쉬어. 내가 따뜻한 물로 받아놓을 테니까 몸 좀 푹 담궈 하고 뭔가 반응을 해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나는 저 사람이 힘든 거를 다 읽었으니까 나는 공감했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 못한 거죠. 공감의 사전적 정의는 뭐냐면 상대방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따위를 알아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 그게 바로 공감이거든요. 근데 그 공감은 저는 50점짜리 공감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감 제로라는 책에서 공감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인지 플러스 반응이다라고 했어요. 인지 플러스 반응.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우리 아이가 정말 고3 수험생이라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온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 너무 수고했어. 우리 딸 너무 힘들었지? 하고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토닥토닥 안 하고 늘상 일상이니까 그래 왔니? 들어가서 빨리 씻고 자. 이게 전부란 말인 거죠. 근데 제가 힘든 거 우리 알아요. 근데 성적을 내야 되니까 힘든 거보다 앞서서 오늘 공부 얼마만큼 했는지가 더 궁금한 거고 우리 남편은 회사에서 이제 잘릴 때가 됐는데 오늘 안 잘리고 무사히 들어왔네? 요것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제 눈치 살살살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을 깊숙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인지는 해.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공감의 사전적 정의, 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 따위를 알아채준 게 인지잖아요. 그 사람의 감정은 인지를 했어요. 반응을 했냐는 거죠. 반응까지 해야 100%라는 거예요. 그 반응은 어머 얼마나 힘들었어. 얼른 들어가서 씻고 자.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든지. 그리고 또 아내가 집안일을 열심히 해줬거나 또 맞벌이 하는 아내면 남편도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 오늘 너무 힘들었지. 내가 오늘 저녁 준비할 테니까 얼른 씻고 나와? 라든지. 거기까지가 이제 공감이 100%짜리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공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정의를 내리면 이 KTX를 타고 저 오늘도 내려왔거든요. 용산에서. 제가 지방 출장 갈 때는 가끔씩 이렇게 기차를 이용하기도 해요. 너무 뭐 장거리는 운전하기 힘들어서 기차를 탈 때 이제 저도 이제 뭐 2박 3일짜리 뭐 강의가 있어서 막 가면 아무래도 캐리어가 간단한 짐이 아니고 캐리어를 끌고 가겠죠. 그럼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짐칸 위에 올리려면 저도 버거워요. 때로는. 그런데 누군가 도와주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차 안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제 것 짐 다 올려놓고 앉아있는데 아주 조그만 꼬마 녀석이 그 캐리어를 자기보다 몸집 큰 거를 갖고 이렇게 타려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기차는 아시다시피 통로가 좀 좁아요. 근데 이렇게 좁은 통로를 막 이렇게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아, 쟤는 저 길로 어떻게 올릴까? 이제 제가
이렇게 걔를 이렇게 유심히 이제 눈치를 살핀 거죠. 근데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없으면 선뜻 넘어진 사람 보고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이렇게 하는 액션이 좀 민망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선뜻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 꼬마를 보고 저도 도와주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을 걸을까 말까 딴 사람이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용기를 냈어요. 꼬마야, 그 짐 내가 들어줄까? 그랬더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꼬마 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들으니까 진짜 무거워요. 짐칸에 올려줬어요. 올려주니까 이 아이가 너무 편하게 앉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건 공감, 제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진짜 공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인지 플러스 뭐라고요? 반응까지 하는 거. 그래야 사이가 좋아져요.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건 내 마음을 물씬 읽어줬을 때 사이가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존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 거예요. 앞에 예쁜 사과 2개가 있어요. 맛있게 생겼죠? 저는 사과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맛있는 사과 2개를 어느 이렇게 작은 꼬마 아이가 양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너무 탐스러우니까 딸아, 그 사과 하나 엄마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사과 2개 양손에 들고 있는 걸 물끄러미 한쪽씩 보더니 한 입을 아작하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녀석 봐라, 속으로. 엄마가 달래니까 사과를 먹어버려? 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또 하나 곰곰이 생각하더니 또 한 번을 아작하고 또 씹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엄마라면 어땠을까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실대로. 네. 그냥 주기 아까우니까 한번 먹고 주려나 보다. 네네네. 네. 우와,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엄마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녀석 봐. 왜 우리 어렸을 때도 사실 보름달, 이게 둥근 보름달빵 알죠? 보름달빵 먹을 때 언니나 오빠가 달라 그러면 내가 한 입 먹고 다 먹어버리잖아요. 결론은 안 주고 싶으니까 내 거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생각엔 충분히 이 녀석이 엄마 주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그런데 입으로 뱉지 않고 그냥 조금 기다렸는데 이 아이가 한쪽 손을 이렇게 딱 내밀면서 엄마 이게 더 맛있어요 하고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속 깊은 딸내미를 내가 섣불리 판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감동인 거예요.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나오는 아주 좋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거는 웃어서 나오는 에너지도 아니고요. 다이돌핀이라는 에너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따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을 때 엄마는 내 자녀한테 존중을 받고 있고 배려를 받고 있구나 하고 흠씬 느끼겠죠. 그런 게 바로 삶의 가치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 잘 크고 있구나. 그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청하는 말을 배워볼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예를 들어 설거지를 부탁해도 자기야 설거지 좀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자기가 오늘 설거지 좀 해줘 이런 말. 근데 저 딴에는 크게 이쁘게 말한 거예요. 왜냐면 설거지 좀 해가 아니고 설거지 좀 해줘라고 말했잖아. 부탁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정중하진 않았죠. 그죠? 부탁 아니죠. 그러니까 나름 제가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살아나갈 구멍.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언제 명령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 부탁한 거잖아. 나는 해달라고 했지. 자기한테 그냥 야 설거지 이러진 않았잖아. 제가 이렇게 살아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지러워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어느 날부터는 이랬어요. 어느 목사님 부부들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들은 부부간에 서로 존칭을 해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느 날부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그랬어요. 우리도 서로 존칭을 하자. 존칭.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어머
어서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야, 너 평소 하던 대로 야 이상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리고 바로 이제 원래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이 존칭 쓰는 것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쿠셔너라는 게 있어. 쿠셔너. 쿠셔너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 있죠? 포근함. 그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셔너라는 게 있는데, 쿠셔너라는 건 그거예요. 대화에서 부드러운 쿠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드러운 쿠션. 그래서 뭐 이런 깊은 대화까지는 알 거 없고요. 자, 봐봐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함이 물씬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그래서 그게 상대가 느껴지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지금 남자 선생님 한 분 계신데, 어때요? 아내가 들어한테 어머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멋져?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저도 남편한테 이래 본 적은 없어요. 어? 아, 잘못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저렇게 평안해 보이시는구나.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내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단어를 써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좋아지면서 나의 삶의 가치가 조금 더 업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요청하는 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실례지만. 네, 실례지만. 이거는 우리가 쇼핑할 때나 어디 뭐 관공서를 가든지 항상 이렇게 직원한테 저는 서비스를 받는 직업에 가서도 제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요. 택시 타고 갔어도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얘기하고요. 내릴 때 오늘 하루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내리면 택시 기사님이 뻣뻣하게 있다가도 아, 네, 손님도요 막 이렇게 대답을 어설프게라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왜 남편한테는 이게 이렇게 힘들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아서 아, 내가 지혜롭게 산다 하지만 진짜 죄로운 여자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반성을 조금씩 강의할 때마다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죄송하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죄송하지만 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수 있겠죠. 그죠? 죄송하지만 붙으면 기분 좋아져요. 그죠? 자, 또 번거롭겠지만 막 진짜 관공서 같은 데 가는데 너무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직원분이. 그런데 나는 급해. 우리 한국 사람들 다 급한 사람인데 특히 나만 급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내일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재촉하자니 조금 미안하고. 근데 거기에 가서 아, 이 사람아 나 지금 급한데 이러면은 직원분이 해주고 싶다가도 할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쿠셔너 사용 안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직원분은 뭐라 할까? 아, 저렇게밖에 못 살 거야. 라든지 뭔가 뒤에서 뭐 악담을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항상 번거롭겠지만 이거 한번 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든지 이런 말들이 쿠셔너라는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라든지 자, 괜찮다면 또는 바쁘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라든지 어렵겠지만 이런 표현들이 전부 요청하는 말이에요. 요거 플러스 요청하는 말이 들어가면 돼요. 이런 게 쿠셔너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우리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또 한 번 보고 지나갈 사람한테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아, 그때 그 사람 참 괜찮았어. 그 사람 참 정말 삶을 제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품격이라는 건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행색은 남루하지만 이 사람의 말씨를 보면 아, 이 사람 참 많이 배운 사람 같다. 품격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죠. 네, 그런 삶을 사는 게 성공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말에는 온도가 있어요. 말의 온도. 말의 온도는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무 뜨겁게 막 끈적끈적하게 하면 좀 그쵸? 그죠? 너무 뜨거워. 그것도 그런데 너무 차갑게 말하는 것도 싫어요. 차갑게 말하면 차가운 상대하고는 우리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다. 그냥 됐다.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긋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는 온도가 있는데 말의 온도를 바로 사람들은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애기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갓난에게도 누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사랑을 주고 있구나 하는 눈빛을 읽거든요. 말투에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만 우리 다 같이 이 두 줄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우리가 말은 이렇게 표정도 되게 밝게, 아, 네, 손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에 그게 나오지 않고 겉으로만 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그죠? 다 아는데 가식으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는 잘했다. 나는 잘했는데 뭐가 문제죠?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나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죠? 근데 그 말에는 온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온도를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차가운 말하는 거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들었죠? 자,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때요? 같은 말인데 뒤에 말이 훨씬 더 부드럽게 느끼죠? 그쵸? 그러니까는 죄송합니다만 쿠셔너 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느낄 때는 왜 이렇게 차가워? 너무 사무적이고? 그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다 눈치를 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제일 소통을 딱 이걸로 그냥 정의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제가 남편한테 늘 외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내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줘. 이러고 맨날 제가 좀 땡깡을 부리는 편이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남편도 인정을 하는 게 지금까지 부부 싸움의 99%는 자기의 말투 때문에 싸운 걸 알아요. 자기 말투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어디 나가면 며느리 외며느리거든요. 제 자랑을 엄청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며느리는 말을 예쁘게 해. 우리 며느리는 말을 예쁘게 해. 이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어머니는. 왜냐면 저는 어머니가 내가 뭐 이걸 해서 뭘 좀 해보려고 어머니 하세요. 어머니 하고 싶은 건 다 해보세요. 저는 이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이렇게 강의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제가 번 돈에서 항상 이렇게 봉투에 조금씩 해서 어머니를 따로 드리거든요.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예쁜 말을 써서 드려요. 어머니가 제 어머니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시 같죠. 남편한테 못하는 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세상 예쁜 며느리인 거죠. 그러니까 맨날 노인정 가서 우리 며느리 막 자랑하고 지나가다 저 보면 막 불러요. 이제 같은 동네에서 하니까. 그리고 노인정 회장한테 막 회장님한테 우리 며느리 인사 좀 하라고 막 그리고 인사시키고. 그 원인은 항상 그거예요. 말에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며느리가 말을 예쁘게 해. 그게 자랑거리인데 우리 어머니와 저 사이가 좋은 이유가 그건 거예요. 말 하나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정도만 활동을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브레인스토밍이라고 아마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는 조금 활동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꾸로 해볼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토론 주제는 성공하는 관계예요.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잘 맺었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지만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내 가치는 추락하고 저는 점점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삶, 성공하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할 건데 역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방법부터 찾아서 써볼 거예요. 관계를 망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관계를 망칠 수 있을까? 이걸부터 생각해서 포스트잇을 나눠드릴 테니까 써서 전지 위에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하는 관계의 기술을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계를 망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상대에게 비난의 말을 쏟아 부어본다. 이랬을 때 그럼 성공하는 관계를 할 때는 비난의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상대에게 부드러운 말로 해본다. 아니면 상대를 격려하는 말을 해보겠다. 라든지 이렇게 거꾸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